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는데 부모가 자식을 저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저버리는 일은 점점 늘어만 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혹은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 키우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보육원에서 자랐던 시절보다 결혼 후의 생활이 더 고통스러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며 절 멸시한 두 사람에게 보란듯이 복수 후 이혼한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혼모 출산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희 엄마는 17에 절 낳았다고 합니다. 어렸던 저희 엄마는 절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긴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요. 엄마도 못 봤으니 아빠도 당연히 보지 못했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자랐던 보육원은 시설도 좋았고 후원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큰 부족함 없이 나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계시던 선생님들도 부모님처럼은 아니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후 제가 7살이 되던 무렵 이모라는 분이 절 만나러 보육원에 오셨습니다. 엄마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난다는 이모는 제가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 상냥한 말투까지 생각하던 그대로더라고요. 이모 말에 따르면 엄마는 이미 다른 분과 결혼해서 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모가 키워줬으면 한다더라고요. 전 엄마든 이모든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들떴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마다 나도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그곳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으니까요. 짐을 정리하고 이모 차에 타는데 이모가 그러더군요. 시은아, 내가 이모기는 하지만 너가 원하면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아직은 내가 낯설 테니까 시은이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네 방은 꾸며놓기는 했는데 천천히 보고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면 돼. 이번 주는 푹 쉬고 다음 주에는 이모랑 같이 아울렛 한번 가자. 옷은 아무래도 네가 직접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괜찮지? 제 방도 생기고 옷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지만 이제는 시은이가 이모 자식으로 입양됐으니까 시은이만 쓸 수 있는 공간하고 물건들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시은이 카시트도 없구나. 그건 내일 바로 사러 가자. 그동안 보육원 친구들과 같이 쓰던 침대, 책상, 학용품 등도 이제는 제 취향대로 저만 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모와 저는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사업을 하던 이모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모가 이모부 대신 경영을 맡았지만 이모부에 비해 경험이 적었던지라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었죠. 결국 그 대걸 같은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어려우니 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펑펑 우시면서 절 데려올 때 꼭 대학 졸업은 시켜주고 싶었는데 고생만 시키니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실은 암울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보육원에 계속 있었다면 의지할 수 있는 어른 한 명 없이 정말 외로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 호프집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제가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키가 큰 편인데다 전체 비율이 좋은 덕분에 학창 시절 모델 제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시 이모부는 괜히 모델일 하다가 공부에 손을 놓을까 봐 반대하셔서 하진 못했지만 관심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친구 소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을 시작했어요. 일반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보다 시급도 세고 무엇보다 참 재밌더라고요. 1년 정도 경험이 쌓이니 다른 데서도 연락이 와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 모델을 시작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200만 원 가까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주말에도 촬영을 해서 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단점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촬영 사진을 우연히 본 친구의 직장 동료가 제 번호를 꼭 좀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처음에 제 사정을 아는지라 제가 바쁠 거라며 핑계를 댔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탓에 저한테 물어보려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은아, 나 지은이야. 많이 바쁘지? 아, 지은아, 오랜만이다. 나야 뭐 늘 그렇지. 저기 실은 얼마 전에 동기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얘가 네 촬영 사진을 보더니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야. 친구라고 하니까 그럼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통사정을 하더라고. 너 바쁘다고 해도 막무가내야.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전화했어. 아, 그래? 음, 어떤 사람인데? 지은이 네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 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성격도 번듯하고 서글서글해 보이던데 한번 괜찮으면 만나볼래? 별로다 싶으면 그냥 연락 차단해버려. 너랑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차단해? 일단 그럼 내 번호 알려줘. 만나게 되면 너한테 얘기해줄게. 그렇게 지은이와 입사 동기였던 그 남자는 제 번호를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저와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하도 안 돼서 아는 사람을 통해 겨우겨우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인맥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 탐탁치는 않았지만 제게 하도 잘해주니 저도 모르게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주말에 모델 일 때문에 연애는커녕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항상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다가 절 집까지 데려다 주었거든요. 부담스러우니 하지 말라고 몇 번 했지만 좋아서 하는 거니 부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너 정말 괜찮아? 매주 이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래? 미안하면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평일에 시간 빌 때 연락해. 시은이 네가 좋아할 만한 맛집 알아놨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밥은 살게. 이러다 보니 전 매주마다 그 친구와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서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저도 모르게 연인처럼 그 친구에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제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거창한 결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희 이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이모는 결혼식을 올려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모 마음도 이해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요즘은 같이 살면서 천천히 결혼식 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득했죠. 결국 함께 살자는 얘기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양가 어르신들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각자 모아온 보증금을 합쳐서 작은 빌라 전세를 얻게 되었죠. 그렇게 또 다른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지만 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남자가 달라진다지만 이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인간이 되었거든요. 같이 산 지 1년쯤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당장 아기를 가질 생각은 솔직히 둘 다 없었는데 덜컥 생기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말씀드리니 대뜸 이러시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오늘 저희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에 전화드리는 거예요.
임신? 잘 됐네. 애 생각해서 이제 몸 조심해라. 우리 아들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네. 혹여 임신했다고 머슴처럼 부려먹지만 말고 옆에서 잘 챙겨야 된다? 알았지? 아, 그럼요. 나중에 애 낳고 몸 회복되면 잘 챙길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직 애 낳으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때야 잘 챙긴다고? 지금 챙기라는 거야, 지금. 요즘은 너무 몸을 사려서 그것도 애한테 안 좋다더라. 우리 때는 일할 거 다 하고 조금 무리해도 나중에 건강하게 잘만 낳았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다 애 잘났니? 의사들이 다 아는 건 아니야. 애 낳아본 여자가 더 잘 알지. 어쨌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상철이 내조 잘하고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김장 좀 해야 하는데 배추나 같이 절이자. 수육은 내가 삶아 놓을게. 김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의사가 3개월간은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요. 대신 김치는 맛있는 걸로 사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누가 부모 없이 자란 애 아니랄까봐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안 된다고 하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나.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진짜로 내가 널 시키겠니? 와서 밥이나 먹고 가란 거야. 점심시간 맞춰서 천천히 와라. 아, 한번 오빠랑 얘기해보고 내일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뭘 이깟 걸 얘기하고 말고 해. 상철이는 지집인데 당연히 오겠다고 하겠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어디가 덧나니? 오는 걸로 알고 이만 끊는다. 아무래도 저희 세대와 어머니 세대는 세월 차이가 크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지만 좀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서 얘기할 때는 남편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었거든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 점심 먹으러 오라는 뜻인 것 같다고 기분 좋게 가자고 하는 겁니다. 괜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오해했나 싶어 갔더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와 신우 두 분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절 보더니 형님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잠깐 누워있다 오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님은 왔냐는 말도 없이 피곤한 목소리로 양념이나 좀 더 가져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분위기상 도와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손 씻고 우리도 돕자고 말하니 시어머니가 쌍심지를 켜고 힘들게 운전하고 온 사람을 무슨 김장을 시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그 많은 배추를 거진다 절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한번 방에 들어가더니 통 나올 생각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야 나오시더라고요. 자긴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밥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옳게 임신 축하한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챙겨 아주버님과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째 우리 딸이 허리가 안 좋아 큰일이다. 시은이 너는 허리 괜찮지? 아, 저도 임신 중이라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같이 저녁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좀 쉬어라. 상철이는 밥 안 먹었으니까 여기서 먹고 가야지. 아, 어머니 죄송한데 오빠랑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바로 오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 밥은 먹고 가야지. 밥 차리고 먹으면 1시간 안에 끝나겠구만. 밥 먹고 가라. 결국 어머니는 꾸역꾸역 밥을 차리셨고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연세에 비해 그렇게 손이 빠른 분은 아니시거든요. 방에 들어가 있는데 전 정말 머리와 배가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간신히 배를 부여잡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 들으라는 듯이 식탁에서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장 그거 조금 도왔다고 저렇게 아파 죽을 일이냐? 누가 보면 내가 한 100포기는 시킨 줄 알겠다. 오랜만에 아들 밥 좀 차려주려 했더니 그걸 못하게 하고. 쟤는 부모 없이 자라 그런 거야. 원래 생각이 없는 거야?
아, 짜증나. 아, 엄마. 임신 초기라 병원에서 진짜 조심하라고 했어. 유산될 수도 있다고. 야, 누구네 애 안 낳았냐? 나는 농사일에 애 낳기 전날까지 했어도 잘만 낳았어. 요즘 애들이 워낙 약해서 그런 거지. 상철이나 사촌 누나 알지? 걔도 출산하기 전달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애 건강하게 낳았잖아. 그렇다고 시은이도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아, 근데 밥 진짜 맛있네. 조금만 더 먹고 가도 돼? 당연하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집에서 밥도 잘 못 얻어 먹었나 보네. 임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한 소리 세게 하는 건데. 뱃속에 애 때문에 내가 참는다 참아. 애 낳고도 너한테 제대로 못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이, 엄마는 날 너무 사랑한다니까. 엄마, 김치도 더 줘. 방에서 저는 배가 아파 눈물이 줄줄 나는데 저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전 유산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한동안 오라 말하는 소리를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죠. 대신 남편은 매주마다 절 두고 혼자 시가에 갔고요. 그리고 1년 후 제게 새 생명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출산하겠다는 의지에 출산 전까지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죠. 남편은 순순히 그러라더군요. 10달 남짓 시가에 가지 않으니 몸도 마음도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결혼 후 시가에 갈 때마다 상처만 가득 받고 돌아왔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 진짜 날아갈 듯 했습니다. 조리원 가는 것도 솔직히 시어머니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더군요. 대신 아기가 태어나면 얼굴 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영상통화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간섭만 안 하신다면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출산 당일이 되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 역시 진통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에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퇴원 후 조리원에 푹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래 산모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 들어간 첫날 제 핸드폰이 아닌 조리원에 있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아니, 어머니, 여기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 핸드폰으로 하시지 않고요. 어, 상철이한테 조리원 번호 물어봤지. 몸 회복하느라 힘든데 핸드폰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 애기는 건강하니? 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대요. 이따가 아기 보러 가면 영상통화할게요, 어머니. 그래. 그리고 혹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잠깐 우리 집에 올래? 너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해 먹이려고 하는데. 힘들면 내일 와도 되고. 아, 오늘요? 저 여기 조리원 비용이 싸지가 않아서 자리 비우면 좀 아깝긴 한데요. 2주 있다가 퇴실하니까 그때 어머님 댁으로 가면 안 될까요? 미리 내가 장을 다 봐놔서 그때쯤이면 음식 다 상할까 봐 그러지. 그러지 말고 오늘 한 4시쯤 택시 타고 오면 안 되겠니? 밥만 먹고 다시 가면 되잖아. 이따가 상철이 누나도 오기로 했거든?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택시 타고 갈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젠 좀 달라지셨구나 싶더라고요. 몸 회복은 안 됐지만 며느리 생각해서 장까지 봐왔다는데 밥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의다 싶어 시간에 맞춰 시가로 갔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도착해보니 음식 냄새는커녕 물 한 잔도 식탁에 없더라고요. 어머니, 음식은 다 어디 있어요?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두신 거예요? 아이고, 시훈아, 이걸 어쩌냐? 하필 전화 끊고 나니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하나도 못했어. 수리하는 사람이 너 오기 10분 전에 와서 고치고 갔지 뭐냐? 에?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가스레인지 고장이라는 이유로 음식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고 전 어머니와 2시간 꼬박 음식을 만들어댔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매운탕 같은 건 없고 기름진 동체전에 파전에 홍어 삼합에
죄다 시가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뿐이었죠. 어머니, 음식이 다 어째 아버님하고 형님 좋아하시는 것뿐이네요? 그러냐? 오늘 상철이 누나도 오고 아버님 생신이라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근데 너 나물 좋아하지 않냐? 냉장고에 콩나물 한 봉지 있으니까 꺼내서 해 먹어라. 며느리 몸푼 날이니까 내가 특별히 인심 썼다. 제가 냉장고를 열어 콩나물을 보니 유통기한이 3일 지난 거더군요. 그것도 1,000원대에 살 수 있는 중국산 콩나물이었습니다. 전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고 남은 음식들을 마저 만들었죠. 어깨와 목이 빠질 것 같고 스트레스가 명치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혈까지 나오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하혈해서요. 아무래도 식사는 무리겠어요. 이만 조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만 하다가 밥도 못 먹고 가면 얼마나 서글프냐. 아무리 아파도 밥은 한술 두고 가야지. 앉아 있어봐. 내가 금방 차려줄게. 어머니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찬밥에 신김치 콩자반, 제가 먹지도 못하는 미역줄기 반찬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굳은 표정으로 밥상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온 거죠. 엄마, 나 왔어. 시훈이도 왔네. 잘 됐다. 엄마 생신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줘. 어? 지금 나보고 생신상을 차리라고? 몸 괜찮으니까 엄마 집까지 온 거 아니야? 아, 밥 먹고 있었구나. 내가 엄마 좀 돕고 있을 테니까 넌 얼른 먹어. 이따 식구들 오면 바쁠 테니까 지금 먹는 게 낫겠다. 지금 자기는 좋아하는 음식 배 터지게 먹을 거니까 나는 콩자반하고 김치 쪼가리 먹고 얼른 치우라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냐? 아무리 산후 우울증 다 오는 거라지만 시가에서는 너 말 좀 예쁘게 해라. 옛날 같았음 너 그렇게 말하다가 쫓겨났어. 엄마가 너 먹으라고 선수 상까지 차려주셨는데 왜 그래? 뭐? 기가 막혀서. 이상하게서 밥을 먹으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조리원 갈 거야. 당신은 여기서 실컷 먹고 돌아오지 마. 평생 여기서 살아. 전 이렇게 말하고 2번 다시 남편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몸 건강한 며느리라도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화가 뻗치는데 애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제게 와서 밥 차리고 식구들 수발들라는 인간들이 제정신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모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조리원으로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방으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하고 평생 살지 왜 여기 왔냐고 물으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까 남편은 어머니 호출로 온 거고 전 조리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반가워서 그만 헛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한 번만 마음을 풀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이혼까지 생각했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저희야 갈라지면 그만이지만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한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니까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아이만큼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사랑만큼은 정말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전 며칠 고민 끝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예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한 번 참고 넘어가 주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끝이라고 말했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시어머니보다 제 말을 가장 먼저 듣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아내 말만 잘 들어줘도 크게 싸울 게 없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만 번지르르 했지 남편은 그 하나를 지독하게도 못하더군요. 조리원에서 나온 후 아이 100일이 될 무렵 시부모님이 100일상을 차려주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전 아이가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모델 일을 해볼 생각이었죠. 마침 예전에 일했던 쇼핑몰 사장님이 아동복 쇼핑몰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와 같이 찍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하필 100일 잔치에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치를 줬지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참 엄마, 시은이가 애기 돌쯤 되면 슬슬 일하려고 하거든? 예전에 모델 일도 꽤 잘했었으니까 연락이 몇 번 왔었나 봐. 일한다고? 그 옷 모델이란 게 인터넷에 얼굴 다 알려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지. 그래서 온 모델들은 대부분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겼잖아. 시은이 모델 일 했을 때 쇼핑몰 매출 엄청 잘 나갔대. 시은아, 얼굴 파는 거 그거 애기도 있는데 좀 그런 거 아니냐? 차라리 막내 이모 일하는 거나 가서 돕지 그래. 이모 시골에서 고추 농사 하잖아. 근데 일손이 영 안 구해지는지 혼자 고생을 엄청 하더라고. 시은이 네가 그래도 아직 나이도 젊고 키도 크니까 일도 도와드리고 일당도 받으면 얼마나 좋니? 나도 체면 좀 서고. 예?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손도 느리고 도움이 별로 못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일해서 돈 벌면 어머님하고 이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할게요. 근데 모델 일이나 고추 따는 거나 똑같이 힘든 거 아니냐? 사실은 이모가 나한테 통사정을 하더라. 시은이 네가 싹싹하고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좀 꼬셔보면 안 되겠냐고 말이야. 애기는 내가 봐줄 테니까 한 다음 달 정도부터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아, 제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요. 농사일은 못할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농사일을 안 해봤어? 너 있던 보육원에서 그런 거 안 시켰냐? TV 보니까 농사도 짓고 빨래도 애들이 다 하고 하더만. 창피해서 숨기는 거면 안 그래도 된다. 원래 그렇게 아이들 일 시키면 불법이라 다 잡혀가요, 어머니. 그래서 TV에 나온 거고요. 제가 있던 곳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이모 얘기는 말 안 하마. 그렇게 이모 고추 농사일은 넘어가나 싶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희 이모가 저희 시가에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모가 무슨 일로 가셨냐고 하니 그래도 명색이 사돈인데 그동안 너무 못 챙겨서 죄송한 마음에 미리 전화드리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굴비 세트를 사서 드렸다는 말씀에 전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모에게 선물은커녕 평소 안부 한번 여쭤보지 않으시거든요. 기왕 보내신 거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다는 이모 말에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시은이에요. 저번에 저희 이모가 가셨다는데 굴비 세트 잘 받으셨죠? 굴비? 받기야 받았지. 근데 다시 돌려보냈다. 예? 다시 돌려보내셨다고요? 왜요? 생선 안 드시면 차라리 저희를 주지 그러셨어요. 니네 이모가 얘기 안 했니? 아니, 동네 창피하게 며느리 고아인 거 소문낼 것도 아닌데 뭐하러 집까지 와, 오기는. 아니, 무슨 소리세요, 대체. 제가 고아라고 이모가 동네에 떠들어댄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시골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너 아냐?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시은이 이모예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 지나가던 옆집 할머니가 시은이 엄마도 아니고 이모가 왜 왔냐고 하더라. 내가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어. 이모한테 다시는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굴비도 돌려보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고아인 게 알려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당연히 싫지. 솔직히 집안 망신이지. 결혼식에서도 니네 부모님은 너 다 키우고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열심히 거짓말을 했는데 니네 세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린 아니다. 옛날 같았으면 결혼 절대 못했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모가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전화를 끊고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서러운 말들 많이도 들었지만 제가 고아였단 걸 이렇게까지 숨기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모한테 이딴 식으로 대했다니. 남편 부모만 아니면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더라고요. 이 와중에 남편은 엄마가 옛날 분이라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며 이해하라는 태도였습니다. 전 저한테 막대하는 건 참아도 이모한테 막대하는 건 못 참는다고 강하게 말했죠. 어떻게 어머니는 이모한테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 이모는 나한테 엄마보다 더 고마운 분인데 사람 무한하게 어떻게 선물까지 돌려보내? 그러긴 한데 이번엔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엄마는 체면 생각해서 그러신 거지 절대 며느리 고아인 거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민해서 그러신 거야. 이건 어머니가 나랑 이모한테 사과하셔야 돼. 나 그냥 못 넘어가. 못 넘어가면?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해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자기는 자기 엄마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가족이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는 가만 보면 무슨 고아 컴플렉스 있는 것 같아. 적당히 좀 해. 뭐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도 엄마라 어쩔 수 없다며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고 저와 살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 깊이 느꼈습니다. 이 두 인간은 절대 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이 두 인간에게 철저하게 복수,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에게 제게 당했던 걸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었죠. 머리를 굴리던 중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작년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후 기존 사업을 정리하시고 요양원을 차리셨는데요. 그 요양원에 저희 시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모부는 지원서에 시어머니 이름과 사시는 곳을 보고 제 시어머니인 걸 알았지만 일부러 민망할까 봐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모부에게 사실을 듣자마자 저는 이모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인데 절 좀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의 청소부 반장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청소부 반장님은 이모부와 막역한 사이라 그런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반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당분간 부탁 좀 드릴게요. 김현자 씨 내일 출근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당연히 지시 내려야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됐습니다. 반장님의 지시로 시어머니는 청소 대신 요양원 주방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주방팀장님 생일이라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메인 메뉴들을 다 떠넘겼고 설거지와 바닥 청소까지도 어머니께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하냐며 씩씩댔지만 그때마다 팀장님은 우리 가족 아니냐며 가족끼리 이것 좀 해달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말에 멈칫해서 이번 한 번만 해주는 거라고 말했다던데 안쓰럽기도 하지만 통쾌한 마음이 사실 더 컸습니다. 아니 이래봬도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나 계속 부려먹으면 벌 받아요 반장님. 그래요? 아니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는 건가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어야지. 부려먹기만 실컷 부려먹고 배려 하나 없는 게 무슨 가족이야? 김 여사님, 며느리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며느리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시겠어요? 예? 아니 반장님이 내 며느리를 알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실은 이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이 시은 씨 이모부입니다. 호적상으로는 시은 씨 아버지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희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이모부는 한 만큼 돌려받은 거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돈이 아니니 알아서 잘 처신하시라는 말과 함께요. 이후 남편은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인간 역시 일말의 반성도 없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라 제가 감정적이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제 욕을 실컷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본부장에게 제대로 찢겼다고 하더군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친하게 지냈던 회사 여직원이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은 언니 남편 이제 본부장님한테 완전 찍혔어. 회사 생활 이제 힘들 것 같던데? 뭐? 왜? 회사에서 연애라도 하다가 들켰어?
아니야, 언니. 연애는 무슨. 언니 험담하는 걸 본부장님이 우연히 들으셨나 봐. 사실 본부장님도 보육원에서 잘하셨는데 이건 아는 사람이 극소수거든. 근데 언니 남편이 언니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까니까 열받으신 거지. 본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래. 그럴만하지? 결국 남편은 본부장이 무리하게 떠넘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해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결국 잦은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을 관둔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집에서 쉬시고 계셨고요. 이제 아들까지 벌이가 끊겼으니 둘 다 제대로 인생 망한 셈이죠. 이후 전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전 이미 동정이나 연민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당신, 내게 이모가 엄마보다 더 소중한 분인 거 알지? 어머니가 이모에게 다신 오지 말라고 말한 후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 이걸 동조한 당신 역시 마찬가지고. 저기 시은아, 네가 그렇게 마음 상한 줄 몰랐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어? 이미 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차버린 건 당신이야. 수없이 당신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당신은 처음과 똑같아. 단 1%도 달라지지가 않았더라. 시은아, 진정 좀 하고 나한테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우리 이모부 요양원에서 어머니 일하시는 거 왜 이모부가 그동안 말 안 했는지 알아? 혹여라도 시어머니 자존심 상하실까 봐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거였대. 솔직히 요양원에서 어머니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았는데 다 눈 감고 덮어준 것도 사돈이어서 그랬던 거고. 이제 그런 거 없어지니까 어때? 세상 살기 만만치 않지? 시은아, 내가 미안하다니까. 됐어. 아이 양육권하고 제시한 위자료랑 재산 분할 뜻대로 안 해준다면 난 변호인 쓸 거야. 고아 출신인데 변호인이라도 써야 소송에서 유리하잖아? 머리 잘 굴려서 결정해. 참고로 소송에서 지면 당신이 전부 다 비용 내야 하니까. 결국 남편은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컸는지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 분할에 동의하더군요. 이후 빠른 속도로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아이와 함께 이모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왕 결혼한 거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죠. 이모와 이모부는 저와 아기의 손을 꽉 잡으시며 그딴 이기적인 집안하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선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제 곁에 두 분이 항상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1년이 지나자 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 시간이 비자 본격적으로 다시 피팅 모델 일을 시작했죠. 솔직히 애까지 낳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예전 쇼핑몰 사장님의 제안도 있었고 요즘은 아기 엄마들을 타깃으로 한 옷 쇼핑몰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제의가 많이 들어와 저는 예전처럼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이모와 촬영장에 제 얼굴을 보러 오는데 엄마가 사진을 찍히는 것이 신기한지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렇게 잘 웃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예전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제 옆에 지켜주는데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